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설 연휴 직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중요한 뉴스들 또 경제 오늘 시장 상황들 한번 쭉 살펴봐야죠. 네, 오늘도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할 거고요. 시장 상황은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지난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꽤 크게 밀렸고 그 다음에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단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누가 짜증을 냈냐고. 인성 나왔다고. 누가 짜증을 냈어요? 잠 빠졌다고 지금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참. 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어요. 2%? 예. 우리 시장은 또 버티죠.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나스닥은 뭐 빠질만 했고요. 예, 나스닥은 2.09% 하락했고요. S&P는 1.57%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34% 하락했는데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첫 번째 뉴스로 좀 전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지금 AI 그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쪽을 하고 있는 데가 AI가 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대체하게 될 거다 이런 관측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자세한 얘기를 그냥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서 네, 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증시가 좋았던 것에 이제 시가총액 1위 회사인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어제 홍보 자료를 보냈는데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뭔가 기분 좋게 나온 적인데 그 HBM4가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좀 밀려가지고 좀 헤맸었는데 네. 그 HBM4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저께 뭐 HBM4 관련해서는 원C, 원B 뭐 이 얘기는 좀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 꼭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HBM4뿐만 아니라 레가시 D램에서도 워낙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네. 삼성전자가 뭐 지금 16만, 17만, 18만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코스피가 지금 뭐 도장 깨기 하냐? 그래갖고 뭐 5,400 뭐 빠샤, 네. 5,500 빠샤, 뭐 하루에 5,500까지 좀 다 뚫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좀 잘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뭐 6% 넘게 올랐고, 뭐 하이닉스가 그럼 밀리냐, 뭐 3% 이렇게 올라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어제 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증권주하고 이제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권주에서 한국금융지주가 한 8%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요새 주가가 좋거든요. 네. 미래에셋은 또 뭐 스페이스X 투자한 것도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우주항공 테마주로 미래에셋 증권주가 아니죠. 예,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하나투자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오늘 또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대신증권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83%를 좀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자사주가 여기가 되게 많아요. 대신증권도 많았어요? 대신증권 자사주 많아요.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26%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번에 소각하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소각하는 규모가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자사주예요. 그러면은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25%는 올라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가치가 100인데 25개의 주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주가가 25%는 일단 오르고 가야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냐면 이게 사실 자사주라는 거는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네. 주식입니다. 원래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스톡옵션 주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방어용으로 쓴다는 거는 대주주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회사 돈으로
대주주의 주식을 사줍니까? 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으로 소각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입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증권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신증권이 지금 일단 발표를 해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슬쩍 눈을 슬쩍 돌려보는 거죠. 다른 신영 맞아요, 신영. 신영증권 너는 뭐 좀 안 하냐? 더 많지 않아요? 거기는 전체 주식의 자기 주식 비율이 51%입니다. 그쵸, 절반이죠. 맞아요, 맞아. 네, 신용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네. 여기는 자사주가 진짜 자사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주가 더블 가고 시작해야 됩니다. 부국증권 이런 데도 42%.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만약에 미국 증시였으면 여기 소송 걸렸을 겁니다. 아니 전체 기업 가치의 절반을 대주주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어떻게 상장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그 밸류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되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지금 한국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축이 반도체하고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 저녁에 미국장이 빠진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AI와 관련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 말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제 빠진 회사들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컨설팅 및 데이터 분석 회사 네. 여기가 CBRE 그룹 여기가 거의 12%가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보면은 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거래가 그 전산으로 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되게 비싸고 부팅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뭐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안 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주가가 26%가 폭락을 했는데 네. 뭐 게임 개발 엔진 같은 것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과연 쓰겠냐 물론 가이던스가 좀 안 좋기도 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험 중개 회사 보험 중개. 예. 보험 가입할 때 네. 보험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험 설계사 뭐 일반 개인으로 따지면 보험 설계사 같은 분이 이걸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있긴 있습니다. 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다 자기가 뭐 입력을 하면은 난 이런 게 필요해 그러면 쭉 뽑아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활성화는 좀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보험 그 설계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소개를 해주시고 막 그런 건데 아니 지금 뭐 GPT나 이런 데다가 좀 물어보면 다 해주는데 과연 그런 중간전적인 설명자가 필요할 것이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일자리가 대체되는 그 업 자체를 하고 있는 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 설계 관련해서 뭐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나라는 별로 이런 거 별로 없는데 네. 여기에 그 뭐 찰스 수압이나 이런 데 있어요. 이게 뭐 로보 어드바이저 대신 자산 관리 해주는 그런 데들이 있는데 요새 뭐 자산 관리들도 그 독립 재무 설계사 네. 이런 게 우리나라엔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AI가 다 해줄 건데 굳이 이게 필요해? 라는 것 때문에 요새 좀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하락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사스포칼립스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이제 사스라고 불렀었고 그걸 이용해서 뭐 많은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데 이거 다 AI가 하면 굳이 뭐 우리가 사스를 가입해라고 하면서 사스와 아포칼립스를 더한 사스포칼립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전에 AI 버블론보다 이거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AI 버블론 해가지고 뭐 인프라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는 저는 이게 무슨 버블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AI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럼 활성화가 될 때 데미지를 입는 데는 소프트웨어 쪽이 맞죠. 네.
굳이 그게 뭐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요즘에 미국의 주요 트렌드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장을 바치고 있는 두 축이 지금 반도체하고 거버넌스, 물론 산업에도 뭐 조선도 잘하고 방산도 잘하고 뭐 그거는 원래 있습니다만 네. 지금 두 축이 반도체하고 거버넌스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이 부분들, 그럼 여기가 빠지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가 오르는 이유하고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AI 인프라가 많이 되고 AI가 활성화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죽을 거야. 근데 여기가 활성화가 될 거면이라는 그 전제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는 게 또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미국에서 2% 넘게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빠져야 되나? 네. 하는 고민이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장도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이유는 설명은 안 된다. 근데 그리고 어제 제가 시황 좀 보니까 일단 마이크론은 3% 0.8%군요. 0.8% 올랐고 그 외에 나머지 메모리 기업들 있잖아요. 뭐 샌디스크니, 시게이트니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어요. 이거 보면 그 말씀하신 트렌드에서는 메모리는 좀 약간 안전지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장 내에서도 갈리잖아요. 네. 이게 좀 수혜를 받는 쪽이 있고 피해를 받는 쪽이 있어서 피해를 받는 쪽 중심으로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 지수의 영향을 또 우리나라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장이 많이 빠졌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는 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좀 약할 수도 있을까? 정프로님 네. 결론 내주십시오. 결론이랄 게 있을까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다. 네, 우리는 가야 할 이유가 확실하게 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와, 네. 진짜 거의 뭐 7, 8분을 떠든 제가 되게 무색하네요. 네.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자, 다음 다음 두 뉴스 번째 한번 보자. 갑니다. 네. 코리아 이즈 디퍼런트. 네, 한국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코스닥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220개 상장사가 상장 폐지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상장 폐지 결정이 38건이었는데 6배에 달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상장사 1,719개니까 그중에 220개를 퇴출을 시키면 거의 13%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그 퇴출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이 많으면 누가 백화점에 가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가 영향을 미치냐라고 한다면 이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치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거래소 출입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거래소의 그 패턴을 봤거든요. 근데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 보통은 안 좋은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안 좋은 회사를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는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얘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래소 앞에 가서 엄청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연락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좀 상장 폐지가 안 됐을 때 피해는 눈에 잘 안 보이고 상장 폐지가 됐을 때의 피해는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지간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번 그냥 거래 정지만 시켜놓고 대주주 바뀌면 또 살려놓고 네. 대주주 바꿔서 또 살려놓고 그럼 그 다음 놈 와갖고 작전하고 그 다음 놈 와서 작전하고 이런 일들이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손을 대겠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판단을 하면 잘 못 죽입니다. 이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위원회를 가가지고 네. 심사를 하고 막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살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자금 조달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이게 그 말이 길어지면 못 죽여요. 네. 퇴출을 못 시켜요. 네. 근데 이번에는 4대 요건을 강화를 하겠다는데 기계적인 기준이 많습니다. 기계적인 기준이라고 하면은 일단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달하면 관리 종목. 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네. 그냥 30일 연속으로 1,000원 미달했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랬고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아니 잠깐 1,000원 위로 올려놓지 마 이거네요. 해봐야 소용없어. 네. 이거네. 예. 그리고 시가총액도 당초 매년 조정하던 방식을 반기 단위로 바꿔서 올해 7월에는 200억, 내년 1월에는 300억 원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 요건도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공시 위반 기준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춰서 퇴출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개선 기간도 1년 6개월 하던 걸 1년으로 줄이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든 해가지고 반등을 시켜놓으면 네. 그럼 안 내보내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장 폐지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장 폐지가 되면은 거기 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한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보통은 다른 3자가 와서 자본을 좀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경영진 바꾸고 업종 바꿔서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들어온 대주주가 그 회사를 살려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저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에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다면 네. 거기서 그 나쁜 주식에 들어가는 돈이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을 때 우량주에 좀 더 이렇게 들어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국민연금 이사장님 인터뷰를 3프로 TV에서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방송에 나오면 보시겠지만 코스닥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코스닥이 좀 더 괜찮은 시장이 되면 국민들의 노후 자산인 그 국민연금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코스닥을 먼저 한번 정비를 해줘야 그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코스닥 활성화 방안과 국민연금이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수익률을 좀 추종을 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괜찮은 게 된다. 그럼 안 할 이유가 그렇죠. 없죠. 네. 그러면은 코스피에 들어갈 때도 시가총액 비중으로 들어가듯이 코스닥에 들어가는 것도 시가총액 비중 정도만 들어가도 코스닥은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지저분한 거 막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같이 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닥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지금 많은 자금들의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라도 코스닥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코스닥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거에 앞서서 금융당국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거래소하고 같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진지하게 뭐 기사도 예전에 많이 썼었고 막 그런데 네.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회사를 그냥 올려놓은 건데 여기서 이 많은 회사 중에 이름이 낯선 회사,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만들어진 회사가 셀트리온하고 네이버 정도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기업이 성장을 해서 대기업이 되기가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재벌 기업들 아니면 금융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기업을 제외하고 진짜 큰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코스닥이 왜 맨날 이렇게 작은 규모의 좀 안 좋은 게 되냐? 이게 진짜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커지고 막 글로벌 기업이 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문제도 있지만 이 기업 자체들의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더해져야 코스닥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좀 얼른 가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뭐 급한 일 있으십니까? 아니 시간이. 예, 시간 보고 있는데 혹시 예. 뭐 다른 게 준비된 게 있으신가 아니 해서. 시간이. 예, 그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4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그 설탕 3사입니다. 이게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고요. 그 다박 가당 사업자당 평균 부과 금액은 평균 1,36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이 제당 3사가 한 거 보니까 전형적인 담합을 했습니다. 네. 전형적인 담합인데 심지어 너무나 뭐 대놓고 대표는 대표급이 만나서 하고 본부장은 본부장급, 영업임원은 영업임원, 영업팀장은 팀장급끼리 만나가지고 가격 인상 혹은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인상은 먼저 하고 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 인하는 나중에 하자라는 방식이었고 그러면 이제 수요 기업들도 이거를 그러니까 설탕을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경우는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근데 뭐 진짜 크게 사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자라든지 네. 뭐 빵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로 사게 되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저기를 했냐면은 그 점유율 높은 데로 그 담당 일진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네. 담당 일진. 야, 너가 지금 여기에 영향력 제일 세니까 얘는 네가 패.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 네. 너는 동서랑 거래가 제일 많지. 네. 거기 프림 들어가는 거, 설탕 들어가는 거, 그 동서는 네가 담당. 네. 삼양사 너는 오리온이랑 거래 많이 하니까 오리온은 네가 패. 그리고 그 남양유업 너는 대한제당이 거래 많으니까 대한제당 이건 네가 담당해. 그래가지고 각각 수요 기업을 정해가지고 가격을 압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셋이서 이제 뜻 모아서 가격 정하면 되는데 그 담당 기업을 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을 정하는 거고 네. 수요 기업들이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음. 그거 야 담합을 해도 야 그 가격을 야 지금 가격 올랐는데 빨리 뭐 하고 아니면 가격 인하할 때 빨리빨리 반영해야지. 그거 왜 안 그러냐라고 수요 기업들도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가격을 협상을 해야 되는 네네. 거니까. 네.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가 수요기업이- 담합을 하더라도 네. 수요 기업에서도 아 그 가격 못 받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셋이서 뜻 모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셋 말고 없잖아. 아 이게 B2C하고 B2B의 차이인데 네. B2C는 거기서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유통으로 뿌리잖아요. 네. 근데 B2B는 항상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협상을 했을 때 그럼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많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건데 협상을 하니까 그럼 협상을 할 때 수요 기업들도 아니 그거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팬다 이거죠? 네, 그거를 담당 일진 정해가지고 네, 네, 셋이서 네, 네. 그것까지 정해서 네. 하더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특별히 세 회사 중에 누가 더 나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셋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서로 뜻 모아서. 예, 예. 네. 이거는 사실 나라에서 과점 체제로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이 뭐 작은 나라에서 너무 병립하게 되고 너무 많으면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뭐 군소업체들이 거의 뭐 할 수도 없게 됐었고 이걸 또 이제 관세 같은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조정관세를 거의 그 당시에 60%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 기업들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안정적인 수요 기반과 공급의 어떤 과점 체제를 만들어줘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제당 3사가 지금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예전에 2007년에도 담합으로 한번 걸렸는데 네. 이걸 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달걀, 뭐 밀가루, 뭐 전분당, 돼지고기 여기도 지금 담합 관련한 부분들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대부분 B2B나 이 소재나 이쪽 아랫단으로 가면은 거의 과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거 좀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그 공정 경쟁이라는 게 좀 어색할 정도로 시장 사이즈가 작아요. 시장 사이즈는 작은데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거의 그 가격 결정력이 공급자 위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좀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잘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들은 생각보다 들여다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시장이 자꾸 참여 기업들이 몇 개 안 돼서 네. 공정위가 작정하고 보려 그러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원래 과점 시장이라는 거에도 굉장히 관대해요. 네. 공정위의 인식도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거 독과점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거의 가격 결정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강제로 재산정하는 제도예요. 네. 2006년 이후에 사문화돼 있는 제도인데 뭐 이번에는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 설탕 가격을 먼저 낮췄어요. 조사받다가 낮췄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재산정을 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재산정 제도도 이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얻은 이익보다 한참 더 큰 과징금 맞으면 네. 안 하겠지. 예. 근데 이제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그 판단. 아니, 근데 아니요. 저는 2007년이었으면은 예. 사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데 아니, 그 지금 걸렸다는 거는 꽤 오랜 기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시작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걸리고도 이게 과징금 내고도 이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니까 이제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면 거의 걸린다. 그리고 걸리면 엄청나게 두들 맞는다. 요것만 확실하게 기업들에게 인지를 시켜주면 그럼 뭐 할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너무 과징금이 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행정법원 가고 과징금 또 깎아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뭐 그거는 또 이제 검찰 넘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하고 그다음 재판부 네. 가는 건데 그- 이런데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알루미늄도 그렇고 한 뭐 4천억 맞았어요. 아 그래요, 잘 됐다. 하면 이제 또 법원 가면 각 회사별로 뭐 150억 뭐 69억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뭐 또 변호사들만 돈 버는 거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회사들이 그런 걸 겁내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세게 징벌적으로 이런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또 기업들도 이 회사들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다 같이 피해니까 그런 거는 당국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좀 세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테디 크루 봄 야상, 와, 요거는 이 판사들이 이렇게 입어도 참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저 공정거래위원회 단속 나갈 때 이런 거 딱 입고 나가면 참 좋을 그쵸.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이주호 기자 거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요거 이게 네이비 네이비고요. 컬러죠? 여기 네. 색깔 종류가 좀 있어요. 블랙, 카멜, 네이비. 그래서 좀 두 분이 입고 그 있잖아요. 계시는 검찰 압수색 가면은 아. 박스 파란 박스 들 때 그 예, 예. 이주호 기자 네이비 색깔이 잘 어울리는. 아 여기다가 그 뭐 이렇게 프린팅 하나 하시죠. 프린팅 하나 해서 단체복으로 이거 입고 출동하시죠. 네, 제가 입고 있는 게 이제 카키 컬러. 네, 여기 이제 봄에 가을에 딱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요게 이제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좀 약간 베이지색 이런 게 이제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정프로님 뭔가 느낌이 있는데 저 무슨 느낌이지 이게? 도둑놈 느낌? 아니 요새 쇼미더머니 나가실 것 같아요. 아, 쇼미더. 네. 네, 그렇게 이미 모자. 나가신 거 아니에요? 이름 바꿔서? 네. 자, 이렇게 테디 크루. 아, 이름도 진짜 쇼미 느낌이네. 테디 크루. 네. 그리고 네. 자, 봄 야상 요거 간절기에 참 입기 좋은 거고요. 아주 그 고밀도 프리미엄 원단이라 네. 웬만한 뭐 비 맞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막아주는 바람 잘 막아주고 네. 그렇게 이제 딱 자켓 버튼 열면 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조금 춥다 뭐 이런 느낌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지퍼 올려주시면 네, 네. 굉장히 그 윈드 브레이커 역할을 잘 해줍니다. 우리는 벌써 봄을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봄이 온다. 근데 자. 그 이런 거 외투는 사실 빨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고밀도 원단이다 보니까 세탁을 해도 재질이 좀 유지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하여튼 요 고밀도 원단의 테디 크루 봄 야상 48,000원. 48,000원. 네. 네, 남녀 다 사이즈가 있고요. 예, 여성은 조금씩 슬림하게 나온 거 블랙, 라벤더, 카멜 이렇게 이제 여성은 세 가지 색깔, 남성은 블랙, 네이비, 카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여성분들 것도 되게 예쁘네요 보니까. 그러네. 예. 편하게 입기 좋은 요거 카멜색 이쁘네요. 카멜색 예쁘네요. 네. 자, 그렇게 가시면 공공해져. 아
봤어.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공공의 적의 그 예. 이 하여튼 그 배우 네 맞아요. 딱 그 자.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연출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저기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고 거기에 딱 그 느낌이. 예. 비 맞아야 될 것 같네. 네. 비 맞는 느와르에서 항상 나올 법한 이제 홍콩 배우의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자 테디 크루 봄 영상 48,000원 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 하면 역시 그램이죠. 명가 그램, LG 그램. 자, 요거는 16인치로 아주 시원한 화면입니다. 시원한 화면. 요거는 이제 주식 같은 거 거래하실 때도 창 여러 개 띄워놓고 하는데 좋은 그런 16인치형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는 또 그거 말씀드려야죠. 램이랑 SSD 얼마나 들어갔는지. 요즘 반도체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램 16기가 들어갔고요. SSD 512기가 500기가 들어갔습니다. 와. 큰 거 들어갔어요. 큰 거. 네. 코어 i5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11은 프로로 그냥 깔려 있습니다. 네. 받아서 바로 쓰시면 되고요. 좋다. 옆에 이제 메모리 카드 같은 거 꽂는 데가 있어갖고 네. 이런 거 이제 데이터 이동하기도 편하고. 네. 1.19kg니까 16인치 중엔 정말 이렇게 가벼울 수는 없고요. 이런 거는 좀 약간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하는 분들도 네. 쓸 수 화면 있어요? 크니까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 이 뭐죠? 이 마우스 패드 같은 것도 되게 시원하게 널찍하게 잘 돼 있어서 막 손가락 요즘 막 두세 개씩 막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런 정도 거. 크기입니다. 네, 그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고성능 LG 그램 16인치 네. 준비해 왔습니다. A급 리퍼고요. 저희가 1년 동안 무료 그 무상 보증이 가능하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가격은 아까 그 D램하고 SSD만 해도 한 3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런데 LPDDR 들어가네요. RPDDR이에요? 네. 저전력 D램. 요새 LPDDR 값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걸 포함해서 가격이 98만 7천 원. 네. 혹시 그 램이랑 이거 필요 없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60만 원 빼드릴게요. 네. 램이랑 SSD 필요 없다. 그러면 알았어요. 60만 원 빼드릴 테니까 가져가 보시고. 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 요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권 팀장님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십니다.